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지금 초조한 심정으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겠네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가다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합격 여부를 가늠할 수는 있겠지만 또 그 점수대에 있는 분들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피를 말리는 나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고 조금 있을 이제 합격자 발표 때 여러분들이 꼭 웃는 바로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번 시험이 목표가 아니고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또 이 기출 해설 강의를 지금 시험 내가 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고 싶어서 본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출제 경향 그리고 공부 방법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해요. 일단 이번 시험의 난도는요, 중상 이상으로 어려웠다고 봐요. 예전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주된 원인이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박스형 문제입니다. 박스형 문제가 5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박스형 문제가 조합 선택형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개수 선택형 모두 몇 개인가 있잖아요. 이 개수 선택형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고난도의 출제 유형이 박스형 개수 선택형인데, 이번에 박스형 5문제 중에 3문제가 모두 몇 개인가로 나왔어요. 일단 그것 자체가 바로 예전 시험보다 이번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죠. 두 번째, 이번 시험의 특징은 예전과 다른 점이 최신 판례들, 최근 한 2개년 정도 판례들이 굉장히 출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판례들이 쉬운 판례들이 아닙니다. 바로 판결 요지를 읽어봐도 잘 모르는 판례들이 꽤 있어요. 그만큼 최근 판례면서도 어려운 판례들이 바로 15개의 지문, 15개 판례가 나왔다니까. 그리고 비율상으로는 바로 이른바 18%, 그러니까 18%가 최신 판례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예전부터 공부를 했지만 학원 안 다니고 그냥 독서실이나 스카라든지 또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면서 최신 판례를 소리하신 분들은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속으로 최신 판례 준비할 필요 있어, 잘해봤자 한두 개 나오는데 그 패스해도 문제 없겠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바로 공부를 했던 분들은 이번 형법에 폭망을 했을 거야. 다시 말하면 최신 판례를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었어요. 최신 판례 출제 비중이 워낙 높았거든요. 18%, 이건 역대급입니다. 제가 23년간 강의하면서 최신 판례, 제가 말한 최신 판례는 최근 2개년 판례입니다. 2020년, 2021년 바로 이 2개를 말하는데, 이 최신 판례가 바로 이 18%가 나온 경우는 이번 시험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강의하겠지만 이 최신 판례들이 또 만만치 않는, 그냥 쉬운 판례들이 아니야. 솔직히 판결 요지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판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출제자들이 좀 어렵게 출제하려고, 이번 시험은 좀 어렵게 출제하려고 하는 바로 그 경향이 엿보이더라고요. 어렵게 한번 내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개수 선택형 문제, 박스형 중에서 개수 선택형, 그리고 최신 판례를 18% 내는 것은 그래도 출제자들이 의도적인 의도가 보여. 이번 시험은 좀 어렵게 내보자, 이런. 그래서 형법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중상 이상의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 들고, 제 생각은 80점 이상 맞았다면 형법을 굉장히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80점 정도가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의 점수고, 물론 최신 판례 준비했을 때, 그리고 이제 70점, 70점 이상만 맞아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10점 이상 맞으면 형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건 아닌 것 같아. 10점 정도 맞으면 선방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론과 강론의 출제 비중을 보니까 총론이 9문제, 강론이 11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10문제, 10문제가 나오는데 가끔에 따라서는 좀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제 비슷하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판례와 이론 출제 비중인데 판례가 이번에 9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83개의 지문 중에 74개의 지문이 83개의 지문 중에 74개의 지문 비율로 따지면 91%가 90%를 상회하는 판례 비중이 났기 때문에 역시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 판례를 모르면 형법은 바로 득점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91%를 상회하는 출제 비중. 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최신 판례까지 바로 거기에 곁들이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출제는 바로 9개의 지문, 83지문 중에 9개의 지문이니까 비율상으로는 9% 정도. 뭐 이 학번에는 막 15%까지 나왔는데 이번은 이론 출제비 좀 떨어졌어요. 9%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학설이었는데 우리 형법 시험이 이번에 또 어려웠던 것이 학설이요. 예상했던, 뭐 우리가 예상했던 학설들, 특히 뭐 학설의 3대 마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의 착오, 위선착,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항의 효과.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예상이 됐었고 기존까지는 그게 예상했던 학설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학설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학설 한 문제가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솔직히 말하면 책에는 있어요. 그러나 강의를 안 했어요. 왜? 이게 우리 경찰 시험에 23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경감부 시험도 그렇고 승진 시험도 그렇고 일반 채용 시험도 출제된 적이 없는 굉장히 지엽적인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을 출제했더라고요. 이것도 다분히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이번 시험을 난도를 높이기 위한 바로 노력의 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설도 전혀 뜬금없는, 전혀 예상해 못했던 학설이 나왔고 박스 문제도 3개나 결속된 문제가 나왔고 최신 판례를 18%나 냈고,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출제자의 의도가 다분히 엿보여. 아, 이번 시험 좀 어렵게 내보자.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90점 이상을 맞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바로 공부 방법론이라 해야 될까요? 뭐 큰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이 뭐 늘 하시던 대로 판례 중심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것이고, 최신 판례 소홀히 하면 안 되겠고, 최신 판례는 막판에 꼭 정리하면 됩니다. 뭐 지금 안 해도 막판에 시험 한 달 전에 바로 최신 판례 많지 않으니까 최신 한 2개년 정도 판례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학설도 계속 한 문제 이상이 나오니까 학설에 대한 바로 공부도 치중하셔야 돼요. 특히 2022년부터 이제 형법이 28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바로 조정점수가 아니라 바로 필수가 되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 공부, 학설과 같은 이론적 공부를 다 고루고루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바로 감히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형법, 바로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뭐 그 기출문제를 보셨기 때문에 답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점들 조심하시고, 또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어떤 출제의 유형을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번 보시면 어김없이 재형법정주의가 문제가 나왔고, 늘 말씀드렸죠. 재형법정주의는 100% 판례가 나옵니다. 역시 판례가 나왔네요. 그런데 재형법정주의가 가장 어려운 것은, 이번 시험은 그래도 피했는데 박스 문제로 나와서 개수 T형 나오면 재형법정주의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이번 시험은 박스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1번, 이 1번과 바로 이 4번이 최근 판례입니다. 1번은 최근 2020년 12월 달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보니까 어떤 문헌에도 이 판례는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어지간한 문제집에도
1번 판례는 소개되어 있지 않죠. 왜? 2020년 12월 달에 헌법,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니까 얼마나 지엽적인 판례입니까? 이른바 법률주의 위반 여부의 판례인데 이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4번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대법원 2020년 판례지만 이게 이제 바로 음주운전 이진 아웃 사건인데 실은 이 앞번에 삼진 아웃 사건이 기존에 있었거든. 판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번은 최신 판례지만 뭐 기출문제집도 같은 취지의 판례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제 2번, 3번은 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바로 판례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은 1번이 가장 어려운 판례인데 답을 고를 때 객관식의 묘미죠. 2, 3, 4를 여러분이 알고 있거든. 2, 3, 4를 다 알고 있는데 2, 3번, 2, 3, 4가 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답이 1번이 됐죠. 그래서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지만 이것도 실은 1번 판례가 생소한 판례이기 때문에 어려웠을 거라고. 자, 그러면 1번은 뭐냐? 자, 지금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 3호. 여러분들이 이런 게 어렵다고? 우리가 한 번도 이런 법을 본 적이 없고 3호가 뭔지도 몰라요. 구속요건 자체도 몰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우리 해설지 여러분이 올려져 있죠? 보시면 잠깐 보십시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가 이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인데 바로 3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실은 법조문을 봐야 돼요. 이 3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해놓고 예외 종류. 원칙적으로는 바로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 등 제공해가지고 사행성의 조장을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바로 청소년 게임, 바로 그 제공업의 전체 이용과 게임물에 관해서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라고 하고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거야. 가로해가지고 여기 이 3호가 가로해가지고 뭐라고 써놨냐면 바로 완구류 및 문구류 등 그러니까 경품의 종류에 넣고 여기다가 대강을 정해놨죠. 완구류 및 문구류 등 해놓고 바로 현금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바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손님 끌려고 경품을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어. 경품을 제공해서 사행성을 정할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예외적으로는 청소년 게임 관련 바로 다 청소년 다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청소년 바로 그 게임 제공업의 전체 이용이 가능한 게임에 있어서는 경품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요. 그런데 경품 제공을 허용하는데 이때 이 경품 등에 대해서 바로 경품 등 경품의 종류, 허용하는 경품의 종류, 그리고 지급 기준, 바로 제공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임입법 아닙니까? 위임입법인데 예외적인 사유를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 지급 기준, 지급 방법을 바로 대통령이 정하는데 이 3호에 의하면 이제 3호가 지금 이게 바로 형식적이며 법률 아닙니까? 모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임하는데 그 제공이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를 가로해가지고 뭐라고? 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경품권, 유가증권은 바로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은 제외. 그러니까 대강을 정해놨어. 정해놨죠.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령으로 바로 게임물 관련 업자가 예외적으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에는 이렇게 한정적으로 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아까 말한 현금이나 상품권이나 유가증권 안 돼. 이렇게 써놨다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령에서 임을 받았을 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을 정할 때 그것들을 빼고 이 모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이것들을 빼고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포괄적 임입니까? 개별적 임입니까? 그렇죠. 이건 포괄적 임이 아니죠. 이건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했으니까
포괄적임이 아니라 개별적임이니까 바로 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자 바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할 때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 지급 기준, 제공 방법 등을 바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이임을 했습니다. 자, 이임을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3호에 이임을 할 때 모법에 경품의 종류에다가 가로해가지고 완구류 및 바로 문구류 등 그리고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은 제외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포괄적 이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 하위법령에 임한 것은 경품의 한전이나 재매입 등의 우려가 없는 등 사행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하여 X, 가능하여 포괄임의 바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개별적 구체적 임이지 포괄적 임이 아니다. 법률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번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뭐 공부했을 때 편법으로 건근총 정약전 의식 중이 법률주의 위반이었죠. 거기에 뭐 이 이른바 게임 사람 이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바로 제가 강의했던 건근총 정약전 의식 중만 알아도 아 이건 법률 위반이 아니네 이렇게 해서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것 자체가 어려운 판례인데 바로 이제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법률주의 포괄적 이임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만 물어봤는데 헌법재판소는요 아까 3호에 경품 등 아마도 여기 제공되는 경품 등이란 표현 경품 등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그러니까 사행성이란 표현 이런 것들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여기는 지금 이제 법률주의 위반 여부만 판단했는데 명확성의 원칙에서도 바로 또 논점에 대해서 경품 등이란 표현 그리고 사행성이란 표현 이런 것들은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방금 말한 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 포괄적임이 아니다. 개별적 구체적임이고 또 경품 등이란 표현이나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라는 표현은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다 폭넓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맙게도 자 2번 여러분이 잘 아는 판례죠. 폭처법 4조 1항이 범죄 구성원으로의 활동이란 표현 기억나시죠? 이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공부했죠. 그래서 5가 될 것이고 자 3번의 경우도 여러분이 이미 공부했던 판례야.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 추천한지 여부를 바로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여부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경력에 바로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이라고 봤죠. 그러니까 경력이라는 것은 후보자의 어떤 바로 이 사적 개인적인 어떤 이 흔적, 사적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지 바로 어떤 단체가 바로 특정이나 특정 단체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은 경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은 어떤 단체가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데도 거짓말로 바로 우리 향후에 단체로서 향후에 동문회, 학교 동문회가 나를 지지한다. 우리 뭐 경북, 경상북도 향후회가 충청 향후회가 나를 지지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은 지지 않았는데 이건 바로 경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는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경력으로 표현해서 포함시켜서 그걸 경력으로 봐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그랬죠. 유추해석 금지 원칙.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이건 당연히 이것은 바로 경력이 아니니까 바로 허위로 떠들고 다니더라도 바로 허위로 경력 등, 그러니까 경력을 허위로 바로 이제 표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됐어요. 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이 경력뿐만 아니라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바로 단체의 지지 여부도 허위로 바로 표현하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에 의하면 이런 경우도 허위사실 공표죄는 돼.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경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법으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 없으니까 처벌할 수가 없었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됐다니까. 그래가지고 구속요건에다가 경력 다음에다가 허위의 경력이나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바로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하는 경우도 포함시켰으니까 지금은 여전히 경력은 아니죠. 경력은 아니지만 이제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대한 바로 허위의 공표도 허위사실 공표죄는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전히 경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형법정주에 위반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분은 이미 기출문제로 봤던 것은 음주운전 삼진 아웃죄. 그러니까 전에 2번 음주운전 위반했고 그 다음에 또 운전을 하게 되면 이때 세 번째부터는 가중처벌,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법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또 바뀌었고 이번엔 이진 아웃죄. 지금 이거는 바로 최근에 개정된 바로 법인데 옛날에 공부했던 삼진 아웃죄하고 취지는 똑같아요. 자, 도로통법 2018년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바로 이제 2010년에 시행되는데 148조 2 제1항에서 정한 2항이 뭐냐면 44조가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그러니까 바로 음주운전을 바로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25일 이전에 도로통법 44조 1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하면요. 바로 음주운전해가지고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이렇게 바로 음주운전하고 2번 걸렸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2년 이상 바로 5년 이하로 형을 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규정이 이 지금 그 148조 제1항이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그러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바로 음주운전해가지고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바로 2년 이상 바로 5년 이하의 중환벌을 바로 중환벌로 처벌하겠다. 이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이 바로 이제 바로 시행됐는데 문제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음주운전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갑이란 사람이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0월 19일, 6월 25일에 시행됐으니까 바로 18년 7월 달에 음주운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이제 개정이 됐어. 개정이 돼가지고 가중처벌 규정이 바로 이제 시행이 2019년 6월 1일 시행됐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예컨대 2020년 1월 1일 날 음주운전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걸렸습니다. 이게 걸려가지고 바로 이제 기소가 됐을 때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자, 시행되기 전에 전과도 포함시켜서 바로 이 가중처벌 규정에 바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소급표 금지 원칙의 위반이 아닌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바로 시행 이후에 이 법 시행 이후에 비로소 2번 운전한 경우를 말한 건 아니고 바로 시행 전에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해서 바로 2회 이상 운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중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음주운전 한 번 했고 시행된 후에 음주운전 했으면 바로 이것도 가중처벌 규정인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되니까 이 바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바로 이 148조 제1항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옛날에 바뀐 게 삼진 아웃이 아니라 이진 아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 바로 2번 하면 이 바로 그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는 형을 가중처벌하겠다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 그래서 이 4번의 경우도 불소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니까 옳은 문장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 3, 4는 다 옳은 문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번이 못 봤던 판례인데 객관식의 묘미 2, 3, 4는 다 아는 판례야. 그런데 1번은 모르는데 2, 3, 4가 다 맞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1번이 답이 됐겠죠. 그래서 역시 이 바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판례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이 1번은 몰라. 대부분 몰라, 1번은. 그런데 2, 3, 4 중에 만약에 그런데 4번도 몰라. 그래버리면 답을 맞추기가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비록 이건 모르지만 2, 3, 4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2, 3, 4 판례를 알게 되면 당연히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실력인 거예요, 실력.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100점 맞는다고 해서 1, 2, 3, 4를 다 안다고 해서 100점 맞는 게 아니야. 실은 이 문제를 맞추려면 이 3개만 알면 1번 문제는 맞출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재형법 종주를 봤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것이 2번입니다. 2번. 2번은 일단 박스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겁을 먹게 돼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박스가 나왔기 때문에 겁을 먹는데 겁먹을 필요 없고. 자, 갑은 상해의 의사로. 자, 갑은 상해의 의사로. 을은 폭행의 의사로. 자, 키워드는 이거죠. 상호 의사 연락 없이. 이렇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공동정범이다. 동시범이다. 그렇죠. 동시범이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30분 간격으로 애를 때렸습니다. 자, 이 시죠. 이 시의 독립행위의 경합입니다. 자, 때렸고 이로 인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딱 나오니까 독립행위 경합인데 19조다 263조다. 그렇죠. 여러분이 상해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니까 일단 이건 19조가 아니라 203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생각이 나야겠죠. 자, 그러나 A의 상해 결과가 갑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을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분이 예상했죠?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바로 이제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바로 2번은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에 대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이는 동시범의 문제로, 그렇죠. 19조가 아닌 263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적용돼야 된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만약 A의 상해가 갑의 행위가 아닌 을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을 밝혔다. 자, 조심할 거. 우리가 263조는 상해의 결과 발생 원인이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공동정범의 애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는 203조가 적용되지 않죠.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건 26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결과 발생의 원인이가 판명돼 버렸기 때문에 동시범은 공동정범과 달리 공동정범은 일부 실행 바로 전부 책임이지만 동시범은 일부 실행 개별 책임이니까 바로 이른바 인과관계, 바로 갑의 바로 그 행위가 아닌 을의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로 발생가. 을은 폭행치상죄가 될 것이고 갑은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갑의 상해의 의사로 때렸는데 갑의 행위로 해서 상해로 건 아니니까 인과관계 부정되니까 상해 미수죄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건 개별 책임을 지고 203은 적용 안 돼서 각자 책임을 져가지고 바로 이른바 갑의 경우는 뭐가 돼요? 상해 미수죄. 을의 폭행으로 발생했으니까 을은 폭행치상죄가 되겠죠. 그래서 갑은 상해 미수죄로 처벌된다. 옳은 말이죠. 3번. 자, 여러분이 바로 조심할 거. 3번이 우리 시험에도 나왔어요. 우리가 가행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는 203조 동시범이 아니었죠? 그걸 물어보는 거야. 만약 을이 폭행했다는 것 자체가 불명하다면 우리가 공부했던 우리가 문제집에 가행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는 20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옳은 문장이죠. 그런데 답 고르는 건 쉬워요. 지금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은 거, 우리가 상해죄 동시범 특례에서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적용범위죠. 그 중에서도 뭐가 돼? 바로 사망의 결과 발생. 그러니까 법조문상은 상해의 결과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상해죄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느냐? 우리 판례 OX, O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우리 판례는 특례가 적용되니까 20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됩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 시에 독립행위가 경합했는데, 그러니까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서 이 시에 독립행위 경합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203조가 적용돼서 공동점에 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 답은 4번인데 출제자가 의도 우리가 판례로만 봤던 이른바 이 시의 폭행행위나 상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263조가 적용돼서 공동점에 의하느냐, 그것에 대한 바로 사례 문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 문제예요. 근데 어렵지는 않다는 거. 다음 3번으로 갑니다. 3번의 경우는 고의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일단 지문이 길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우리가 이제 이른바 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가장 쉬운 판례가 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번의 경우는 자, 이것도 판례죠. 채권자 A가 채무자 갑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지금 뭐 파산 직전에 친구다. 장래의 변제지체, 뭐 이행지체, 장래 돈을 못 갚을 것이다. 바로 제때 못 갚을 것이다. 또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행지체, 이행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갑의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의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원래 내 친구가 파산 직전에 있는데 만약에 이건 뭐냐, 바로 이른바 자기한테 돈을 빌려주면 나한테 허위로 말한 거야. 바로 걔를 실은 이번에 뭐 다음 달에 타기로 했으니까 그거 내가 걔 타서 갚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갑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빌려줄 때 친구가 지금 직장도 없고 끼니도 겨우 때우고 있고 뭐 파산 직전의 친구야. 그런데 그 친구에게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을 때 여러분 생각하잖아. 아, 이 친구가 제때 돈을 못 갚을 것이다.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예상하고 바로 빌려줬다면 그때 친구가 제때 돈을 못 갚았다 해가지고 친구를 사기죄로 볼 것은 아니다. 왜? 채무자가 바로 그러니까 사기의 범위, 한마디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점. 그래서 사기죄가 되려면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답은 2번이에요. 이게 가장 여러분이 잘하는 판례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방조자의 고의는 이중의 고의를 요합니다. 이중의 고의가 자,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 고의하고 다음에 정범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이중의 고의죠. 자, 이때 바로 정범의 고의, 정범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적어도 정범에 의해서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한다. 아니죠. 이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서 실현되는 범죄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가장 여러분이 잘하는 판례야. 왜? 기출문제도 있고. 그래서 2번을 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고 3번의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이 판례가 생소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봤던 배전반 바로 그 사건이 있었죠.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그러니까 임대인, 집주인, 세를 놔준 집주인의 임대인의 과실 유무에 대한 배전반 사건인데 그때 이제 전기 배선이 벽 내부에 매립 설치되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일반적으로는 소유자에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외적 판례입니다. 예외적으로 그 전기 배선을 첫째,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그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차인에게도 그 부분의 하자로 인한 하자를 예방할 주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임차인의 과실 인정 여부가 바로 문제가 판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바로 그 주의 의무인데 예외적으로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했고 그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임차인에게도 그 부분의 하자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주의무가 바로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강릉 칼국 수집 압사건이죠. 그때 바로 4번의 경우는 이때 바로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을 이제 같이 횡단하려고 바로 여기서 키워드는 차량이 도로 횡단을 중단한 상황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할 주의무가 있는데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그 같이 마신 놈은 술이 많이 취하고 고개만 푹 숙고 있는데 가로 끌고 가다가 바로 지나가는 차에 치여가지고 사망했다면 이때 갑에게는 A 안전을 위해서 차량의 통행 여부 및 횡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될 주의무가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 갑에게 과실을 인정했던 판례죠. 강릉 칼국수집 앞사건. 그래서 강릉 칼국수집이라는 바로 강릉에서 아닙니다. 강릉에서 아니고 상호가 강릉 칼국수집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강릉 칼국수집 앞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4번의 경우는 5가 될 것이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판례는 3번 판례겠죠. 왜? 여러분이 조금 못 봤던 지역적인 판례니까. 그리고 1번, 그리고 이제 뭐 2번, 4번은 다 익숙한 판례인데 특히 여러분이 답을 고르는 게 쉬운 것이 가장 만만한 판례가 2번이거든요. 2번 판례가 기출문제 많이 있잖아. 그래서 답을 맞추는 데는 뭐 지장이 없다고 봐야겠죠. 다음에 이제 4번.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자,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바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도 100% 판례가 다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1번은 여러분이 동거녀 지갑 사건 기억나시죠? 키워드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동거남이 지갑에서 돈 꺼낸 걸 보고도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보고 멀뚱멀뚱 보고 아무 말 안 한 거 묵시적인 이게 이제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 꺼내가는 행위는 절치라고 볼 수 없죠. 이게 바로 양해죠. 양해. 바로 구속력을 종합시키는 동의. 그래서 묵시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절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1번은 동거녀 지갑 사건 5가 될 것이고 다음에 이제 2번의 경우는 자, 건물의 소유권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건물에 침입하는 거야. 생각해봐.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갑하고 그것을 지금 점유하려고 있는 A 사이에 바로 서로 내 집이라고 건물의 소유권에 분쟁이 계속된 상황에서 침입하는 것은 당연히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침해에 대한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주거침입죄가 될 것이고 3번은 가장 대표적인 판례죠. 한마디로 보험사기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죠. 이때 바로 보험사기, 한마디로 위법한 목적이 있죠.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바로 이제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상해했다면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계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해죄가 됐죠. 자, 여러분이 뭐 1번, 2번, 3번은 다 기출문제에 등장했던 판례이기 때문에 뭐 답은 뻔해요.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4번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판례일지라도 1, 2, 3이 너무나도 명백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미 다 옳은 것이잖아. 적절하지 않는 걸 오라겠는데 오르니까 답은 4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는 것은 공부 별로 안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아버지 급사 사건이죠. 아버지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생겼던 문제인데 아버지가 생전에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바로 매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임을 했는데 그렇고 이제 내가 아버지의 권한을 임받아가지고 딴 놈 알아봐가지고 매수인 알아보고 지금 이제 계약하려고 했는데 계약하고 이제 이전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급사한 거야. 그래서 판례 이름을 제가 아버지 급사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을 해버린 거야. 급사, 한자로 급사.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이제 서류가 필요해.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지금 없잖아.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아버지 대신 내가 한다는 걸 증명하게 한. 그러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거든.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내가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아버지의 바로 인감증명 위임장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아버지가 자기 명의를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로 아버지가 내가 동사무소에서 이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 위임장을 바로 나한테 써줬다고 인감증명 위임장이라는 사문서를 아버지 명의로 작성하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문서가 쓰였으니까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정적 승낙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느냐. 판례 이름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사건입니다. 판례 이름이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사건이니까 결론은 뭐야? 사문서 위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된다는 건 뭐야? 추정적 승낙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것이죠. 인정돼 버리면 인감증명, 제가 팔 이름을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사건이라고 안 했겠죠. 그래서 이때 바로 이 만드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했는데 이게 위조가 되죠.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일체 권한을 줬기 때문에 아버님이 알았다면 이것을 바로 승낙했을 것이라 해가지고 바로 그 A가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 갖고는 바로 이 사망한 A의 승낙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거예요.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사건은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것이지 추정적 승낙에 한 위법성 조항을 인정할 수 없다. 단순히 바로 살았으면 만약 그걸 살아가고 알겠으면 승낙했을 텐데 이런 기대나 예측만 갖고는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5번. 자, 5번의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시험에 굉장히 좀 어려운 출제였죠. 5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왜? 저도 5번은 근데 5번은 다행인 것이 개수 선택이 아니라 3만 다행이야. 이런 문제는 조합 선택이니까 눈치상 맞출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도 처음 봤지만 답은 맞췄다.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왜? 조합 선택이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바로 예컨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됐으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왜 이게 치명적이냐? 5번의 경우는 학설 문제인데 아까도 말했죠. 20여 년 동안 어떤 시험에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사법시험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시험, 검찰직, 법원직 어떤 시험에도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의할 때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이른바 행위집에서 이게 통설 판례니까 행위집의 입장을 공부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정범 개념에 관한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과 확장적 정범 개념 이론은 여러분이 바로 공부를 하죠. 우리가 학설 시간에도 공부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우리 니은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억, 디귿, 리을이 바로 여러분에게 상수할 수 있죠. 이거 세 개가. 이건 이제 행위집에서니까 여러분이 우리 통설판 입장이니까 알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학설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정범과 공범의 구별. 저도 바로 이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강의도 안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나왔다니까. 그래서 출제자들이 바로 다분히 출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한마디로 난도를 높이기 위한 바로 고려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나왔으니까 우선 이제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의 학설은 객관설이 있고 주관설이 있어요. 객관설도 다시 형식적 객관설과 실적 객관설 그리고 주관설이 있는데 바로 이제 기억은 객관설 중에서도 형식적 객관설. 형식적 객관설은 뭐냐? 간단합니다. 뭐가 정범이고 뭐가 공범이냐? 형식적 객관설. 한마디로 순전히 행위자 의사는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봐. 형식적으로만. 구속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만 정범이야. 직접 찌른 놈만 정범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살인을 공모하더라도 직접 찌른 놈만 정범. 막말로 뒤에서 붙잡고 있는 놈은 정범이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실행한 자, 구속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만 정범이니까 당연히 망을 본다든지 또는 집단범죄의 배후 조종자, 두목들, 수괴, 보스들 바로 집단범죄의 배후 조종자나 망을 보는 행위는 형식객관설에 의하면 절대로 정범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따지면 내가 여러분하고 A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나는 칼로 찌르고 여러분 뒤에서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은 정범이 아니라 공범일 뿐이야. 왜? 살인행위를 내가 직접 했잖아. 구속요건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만 정범, 그 외에는 공범. 이게 형식 객관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구속요건상 실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또는 직접 행한 자를 정범, 그 외의 자를 바로 공범으로 형식 객관설이라면 간접정범. 봐봐, 생각해봐. 간접정범은 구속요건행위를 직접 실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피이용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정범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맞네요. 정범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망을 보는 행위라든지 집단범죄의 배후 조종자는 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형제객관설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O가 되겠죠. 형제객관설에 의하면 직접 실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정범이 될 수 없죠. 다음 2번. 스스로 구속요건상의 정형적 행위를 한 자만 정범으로 이해하는 제한적 정범 개념이론. 이건 공부했죠. 제한적 정범 개념이론은 구속요건적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만 정범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말씀드렸죠. 이 견해에 의하면 바로 원래는 스스로 행한 자만, 쉽게 말하면 칼로 찌른 놈만 정범이야. 그리고 그 외에는 정범이 아니야. 그런데 그러니까 막말로 이제 칼 빌려준 놈, 그 정을 알면서도 친구한테 바로 칼을 빌려준 놈은 방조행위죠. 칼을 빌려준 놈은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에 의하면 정범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형법 32조에 방조범 규정이 있어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 우리 형법 31조 교사범, 32조 방조범, 즉 협의의 공범, 31조 2조 협의의 공범의 의미, 우리 형법의 공범 처벌 규정의 의미는 원래는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에 하면 직접 찌른 놈만 정범이 되니까 바로 칼 빌린 놈은 정범이 될 수가 없어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형법 32조에다가 방조범 규정을 넣어가지고 비록 직접 찌르지 않았지만 칼 빌린 놈도 처벌하겠다. 바로 방조범으로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만약 32조가 없었다. 선법 32조 규정이 없었다. 공부 규정이 없었다면 직접 찌른 놈만 정범으로 처벌되고 칼 빌린 놈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2조 규정을 둬가지고 직접 스스로 구속을 행하지 않은 자, 칼로 직접 찌른 놈이 아닌 자도 칼 빌린 놈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에 의하면 형법상 공범 처벌 규정 31조 32조 교사범 방조범은 처벌 확장 사유가 되겠죠. 왜? 만약 그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데 방조범 규정을 둬가지고 스스로 구속요건을 정한 자가 아니라도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제한적 정범 개념에 의하면 형법 31조 2조 협의의 공범은 형벌 확장 사유야. 제가 강의했을 때 반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제한적 정범 개념이라면 형벌 확장 사유고 확장적 정범 개념이라면 형벌 축소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니은은 O가 되겠죠. 그래서 32조를 둬가지고 정범 위에, 즉 스스로 찌른 놈 외에도 특별히 바로 공범의 처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자, 디귿번. 이제 디귿과 리을은 주관설의 입장입니다. 행위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이제 이 바로 디귿은 우리가 의사설은 다른 말로 고의설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순전히 행위자의 의사,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 객관적으로 구별한 게 아니라 행위자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한다니까? 그게 뭐냐? 얼마나 웃기냐면 정범의 의사로 하면 정범이고 공범의 의사로 범하면 공범이야. 그러니까 그 순전히 행위자의 의사. 똑같은 범죄라도 행위자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내 범죄를 신한다는 의사로 했는데 너 정범이야. 나는 내가 범죄를 범한다는 게 아니라 남의 범죄에 가담하려고 했는데 공범이야. 이건 솔직히 설득력이 없죠. 왜?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서 정범, 공범이 달라져 버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날 설득력은 없지만 자, 정범자의 의사로 행하는 경우를 정범, 공범자의 의사로 행하는 자를 공범. 그러니까 정범자의 의사란 말은 자기가 자기의 범죄를 신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범했다. 그러면 정범이고 타인의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범했다. 공범이라는 견해죠.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이 의사설에 의하면 청부살인업자는 자기의 범죄를 신한 의사가 아니죠. 돈 받고 남을 위해서 청부 고용원자인가? 바로 돈 준 놈. 바로 돈 준 놈을 위해서 대신 죽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사자를 위해서 대신 죽여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청부살인업자는 구속요건 행위를 스스로 모두 수행하기에 항상 정범이 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청부살인업자는 항상 정범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청부살인업자의 의사가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청부살인업자는 내가 돈 받고 바로 남의 범죄를 대신 실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기의 범죄를 신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타인의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 공범의 의사를 가지고 범하기 때문에 여기는 정범이 아니라 공범이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리을 이익설은
목적설이라고 돼요. 이익설은 다른 말로 목적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주관설의 입장입니다. 순전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범하면 정범이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범하면 공범이라는 견해예요. 이게 이익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범했다. 이익설.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그래서 목적설에 가는데 이건 왜 문제가 되냐면 가장 생각해봐. 우리가 촉탁승낙살인죄 있잖아요. 촉탁승낙살인죄는 정범 아닙니까? 그런데 이익설에 의하면 촉탁승낙살인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범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친구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죽여주는 촉탁살인죄, 승낙을 받아 살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촉탁살인죄는 친구가 제발 좀 죽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어쩔 수 없이 친구의 부탁을 받았고 목적으로 살해했다니까. 이게 촉탁살인죄야. 이건 내 이익을 위한 겁니까? 친구 이익을 위합니까? 그렇죠. 이건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실행했으니까 원래는 이게 이익설에 하면 공범이야지. 그런데 이것도 정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 이익설에 의하면 제3자를 위한 바로 강도행위. 내가 아니라 제3자를 위해서 강도했다. 제3자를 위한 절도행위나 강도행위. 이건 타인이 이익을 위한 것이고 또 말한 촉탁살인죄와 같이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돼? 공범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의 강도는 공범이 되게 되죠. 이 견해에 의하면. 자,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 통설판의 입장인 행위지배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혜에 의해서 피용자를 수용해 두고 도구처럼 바로 그의 의사를 조종하여 그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게 해요.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했던 의사지배죠. 행위지배의 유형 중에 직접정범의 행위지배가 실행지배, 간접정범의 행위지배가 의사지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용자가 피용자를 우월한 의사에 지배하는, 그래서 의사지배도 행위지배입니다. 간접정범의 행위지배가 의사지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더 정확히 말하면 의사지배가 인정돼서 바로 간접정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도 행위지배가 인정되니까 다시 이런 경우는 한마디로 사태의 핵심 현상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요건적 사건의 진행을 조종 장악하고 있으니까 바로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가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정범이 된다. 그래서 5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귿범만 잘못됐고 나머지는 다 옳은 문장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개수선티로 나왔으면 굉장히 치명적이었는데 여러분 예상도 못했지만 특히 아까 바로 이 디귿과 리을이 가장 여러분들께 여기 기억 디귿 리을이 가장 여러분에게 어려웠는데 바로 이제 조합 선택형이기 때문에 의외로 맞히는 분도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도 기출문제니까 이제 앞으로 다음 시험 대비하신 분들은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바로 이처럼 객관설, 다시 형식 객관설, 다음에 이제 주관설, 그리고 또 정범 개념 이론, 제한적 정범 개념 이론, 확장적 정범 이론, 이것도 공부를 해 두셔야겠네요. 공부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자, 다음에 보도록 하죠. 이제 6번으로 갑니다.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거 나와 있네요. 여러분이 공동정범은 뭐 그렇게 어려운 그 판례들은 많지 않은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했던 것들은 바로 이제 이거 시라소니파 사건, 시라소니파 조직원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나머지들은 판례를 직접 보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판례가 아닙니다. 판례가 아니고 이것도 판례가 아니에요. 다만 판례의 입장에 비춰봤을 때 바로 여러분이 답을 이끌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정면적인 판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갑이 1번입니다. 갑이 A를 살해하고자 A의 음료수 잔에 치사량의 독약을 넣고 사라졌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을이 독자적으로, 이 말은 뭐야? 갑하고 을이 공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갑과 을이 바로 의사일락 없이 A를 확실히 살해하고자 한 번 더 치사량의 독약을 넣어 A가 이를 마시고 사망했을 때 갑과 을은 여기 나왔네요. 상호간의 의사일락이 없어. 한마디로 공모가 없죠. 따라서 당연히 공동정범이 될 수 없죠. 공동정범은 반드시 공모를 주관적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1번은 5가 될 것이고 2번
갑이 강도살인의 의사로 먼저 A를 살해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다음에 재물을 강취하는 것도 강도살인이니까. 자, 그렇게 강도살인을 하려고 사람 죽이고 돈 뺏으려고 먼저 죽였어. 그리고 이제 돈을 뺏기는 직전인데 이때 사람 살해한 다음에 이제 돈 뺏기 전에 마치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보고 갑의 양해하에 절취의 의사로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사람을 살해한 이후에 이제 공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갑은 A의 지갑과 현금을 사람 죽인 다음에 현금을 당연히 이제 갑은 강도살인죄가 되겠죠. 살해한 다음에 재물을 취득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을이 문제가 돼요. 을은 갑이 독자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재물을 강취하기 전에 바로 공모를 해가지고 시위와 금반지를 가져갔을 때 이것을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논점 승계공범을 인정하더라도 후행제 규칙 범위는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람 살해한 건 책임지 안 지죠. 그래서 바로 죽은 사람의 재물을 지금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돼? 바로 이런 경우는 을은 산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설사 정전의 범행을 알고 가담했더라도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는 옳은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이게 이제 판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아는 판례는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 3번이 신하선입파 조직원 사건이고 논점은 공모관계 이탈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은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죠. 자, 행동대원 갑을병은 바로 신하선입파 조직의 두목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대 조직 행동대장 A를 살해하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갑은 쇠파이프 등을 들고 차량에 탑승하던 중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범행에 일하기 위해서 조용히 혼자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해버렸어요. 이게 공모관계의 이탈입니다. 이탈.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이제 공모는 했지만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을 했습니다. 이후 을과 병이 공모한 대로 A의 사무실에 가서 A를 살해했을 때 살해행위 이전에 살인죄 실행에 착수 전에 이탈했죠. 이게 이제 바로 묵시적 이탈의 표시입니다. 묵시적 이탈의 표시도 포함되니까 그래서 갑에게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죠. 자, 봐봐. 이것도 왜 이게 이 답을 얻기는 쉽냐면은 솔직히 1번, 2번, 4번을 모두라도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판례는 3번이야. 공모관 이탈, 신하선입파 조직원 사건. 그런데 이 판례 기억나잖아요. 바로 실행에 착수 전에 이탈했으니까 공동정범 책임지지 않으니까 바로 공모관 이탈, 바로 3번이 답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이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설사 1번, 2번, 4번을 모르더라도 이 3번 판례를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신하선입파 조직원 사건이니까 공모관 이탈이고 무시적 이탈의 표시도 포함된다. 그래서 살인죄의 공동정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이 답이 될 것이고 4번은 이 판례가 이건 없어요. 만들었는데 판례 입장을 여러분이 아시면 조직의 보스입니다. 보스 갑은 부하인들과 반대 조직의 보스를 살해하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갑은 이 범죄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한마디로 공모의 주도자입니다. 자, 갑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을이 사무실에서 살해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 공모 공동정범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를 우리 판례가 인정이 안 해. 인정하죠. 공모 인정하는데 단 조심할 거. 우리 판례가 공모 공동 인정하니까 갑이 꼭 현장에서 실행을 분담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모의 바로 지위죠. 그러니까 이 공모가 단순한 공모는 안 돼요. 단순한 공모자가 아니라 공모의 정도가 바로 그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에 인정돼야만 비로소 공모주면 되는데 보수 아닙니까? 보수니까 당연히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에 인정되죠. 차지하는 지위나 이치를 봤을 때. 그래서 공모주를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이때 보수 갑은 그 공모 정도가 단순한 공모자가 아니라 본질적 그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힘이 인정되니까 살인죄의 공모 공동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좋아요. 1번의 경우는
바로 상호간의 의사락이 없었는데 을이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주관적인 공모가 없으니까 공동임 아니다. 2번은 승계적 공동임에 있어서 후행제 귀책 범위, 3번은 공모관계 이탈, 4번은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바로 인정조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정범의 바로 각각의 중요한 논점들에 대한 사례화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비록 이것들은 판례가 아니지만 1, 2, 4는 판례가 아니지만 판례 입장에 따른 사례를 여러분이 유추해서 답을 얻을 수 있어야겠죠. 현직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이런 걸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꼭 판례 있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그때 이런 실력을 기초해서 자 이거 보스니까 공무원이 인정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가장 여러분이 친숙한 판례였고 신하소집파 조직원 사건 공모관계 이탈 공모했지만 실행에 착수 이전에 이탈했고 이때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식을 요하지 않고 묵시기도 모방하니까 바로 이게 묵시적 이탈의 표시죠. 그래서 공동 책임 안 지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7번을 보시면 부작위범. 여러분들이 부작위범도 시험에 잘 나오는 논점이고 여기는 전부 다 판례입니다. 판례.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1번, 2번, 4번은 1번, 2번, 4번은 너무나 잘 아는 판례고 다만 3번 판례가 최근에 비교적 최근 판례죠. 비교적 최근 판례. 그래서 이제 물론 3번도 아주 최신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1번의 경우는 이른바 경매 진행 중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매 묵비 사건, 바로 신의칙상 고지무가 있죠. 경매 진행 사실을 고지할 자기무가 있으니까 바로 설사 바로 피해자가 등기부를 확인하고 열람이 가능하더라도 바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죠. 부작위한 기망행위로 부작위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는 게 틀렸네요. 부작위한 사기죄로 처벌된다. 자, 2번이 아들 낳는다는 비법을 바로 묵비한 사건이죠. 아들 낳을 수 있다는 바로 착오에 빠져 있는 A에게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지하는 이 고지할 의무가 있죠. 아들 낳는 비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아들 낳기 바로 비법, 아들 낳는 비법의 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작위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돼요. 그래서 2번은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번 잘 아는 판례니까 당연히 2번 했겠죠. 3번이 바로 이제 이른바 건축자재 방치 사건이죠. 판례 이름 건축자재 방치 사건인데 이게 이제 논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바로 부작위범에 있어서 이게 당연히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따라서 보증인 지위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부작위가 실행행위로서 자기와 형법상 같은 가치로 평가될 수 있어야 돼요.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돼. 상응성, 부작위와 자기의 상응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공사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바로 건축자재를 쌓아둔 것만 갖고는 적극적으로 바로 업무를 방해하는 자기에 의한 실행과 같은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작위한 실행이 자기한 실행과 같은 가치로 평가될 수가 없다. 부작위가 자기와 같은 가치로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부작위한 업무방해죄가 안 됩니다. 건축자재 방치 사건은 부작위한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 부작위한 실행이 자기로 인한 실행과 같은 가치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건 이제 4번은 부작위의 보충성,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지만 여기가 키워드는 이거죠. 오히려 바로 적극적으로 도피하겠을 때는 자기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바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부정되는 무조건 티어라 사건에 대한 판례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판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다 1번, 2번, 4번은 특히 잘 알고 있는 판례고 기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답은 맞힌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3번은 비교 최신 판례, 건축자재 방치 사건, 부작위에 의한 실행이 자기한 실행과 같은 가치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부작위범 아니란 판례. 다음 넘어갑니다. 8번 가장 어려운 문제죠. 제가 이제 이번 시험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문제. 왜냐면은 이게 바로 형벌론입니다. 형벌론에 대한 바로 판례를 전부 다 5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려운 이유는 보통 우리가 형벌론에 이제 중요 판례들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또 뭐 법조문 관련도 신경 좀 써갖고 알고 있는데 최신 판례들, 형벌론의 최신 판례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8번이 아마 이번 시험에 득점하기에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억번, 그리고 다음에 바로 디귿번, 리을번 이것들이 다 최신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를 소홀히 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 밑에 보십시오. 개수선택이 아닙니까? 이게 조합선택이 아니라 개수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도 몰라버리면 답이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봅니다. 기억번, 이무적 감경사유가 존재하고 있고 존재가 인정되고 이무적 감경사유 존재하고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따라서 이제 법률상 감경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감경을 하는 경우에 법정형의 한만 2분의 1로 감경한다.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법률상 감경을 하려면 55조 1항 3호에 보면 감경의 정도가 유기징역과 유기금고를 형을 감경할 때는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형을 감경할 때는 형기의 2분의 1로 하는데 이때 형기란 말은 장기, 단기, 그러니까 상한, 한을 다 말해요. 그러니까 상한도 2분의 1로, 한도 2분의 1로 감경을 해야지 만약에 바로 한만 2분의 1로 감경하고 상한은 감경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바로 그 이상을 감경하는 것은 재형법정지 원칙에 반합니다. 알겠죠? 이것도 재형법정주의 하나의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강도죄를 범했어요. 강도죄가 3년 이상 30년 이하 아닙니까?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무적 감경 사유가 있다니까? 이무적 감경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형을 감경을 할 때 이때 바로 상한 15년, 한 1년 6개월 이렇게 상한과 한 모두를 2분의 1로 감경해야지 한만 감경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에 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X, 2번은 여러분이 잘 아는 판례죠. 우리가 이제 38조 1항 3호가 뭡니까? 바로 이른바 동시역 경합범에 대한 바로 그 처벌에 대해서 바로 병과주의죠. 병과주의. 자, 동시역 경합범, 실경중 동시역 경합범 판결을 받지 않는 수기죄가 있는데 이게 기소가 되는데 바로 A범죄와 B범죄가 A죄는 징역형이고 B죄는 벌금형을 선고했을 때 A죄와 B죄, 일단 수기의 죄니까 각각의 범죄가 범죄의 정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할 때 바로 A죄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장량감경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장량하지 않는 것은 각각의 범죄가 정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바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적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디귿번 법정형의 한이 설정된 37조 후단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39조 1항 후문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 이게 최신 판례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러분이 37조 후단경합범이 보면 바로 이제 동시에 판결과 형을 고려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이무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자, 그 37조 후단 경합범이 사후적 경합범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에 바로 39조 1항이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 규정인데 이 후문에 보면 이무적 감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형을 감경할 때 이때 39조 1항 후문에 형을 감경도 면제할 수 있다 이 감경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감경이지 새로운 유형의 감경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상 감경에 해당하니까 바로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55조 1항이 적용돼야 되겠죠. 적용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유기형 경우는 형기의 2분의 1까지 하니까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디귿은 바로 X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미만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이건 판례입니다. 판례. 그리고 이제 리을번 가장 어려운 판례죠. 이게 최신 판례인데 야 이런 것까지 냈더라고요. 근데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낸 것 같아요. 자, 절도죄로
세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면 한마디로 특가법 5조 4 5항 1호가 적용돼서 한마디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겠다 해가지고 바로 형을 2년 이상 20년 이하로 바로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 절도죄를 바로 3번 이상 범해가지고 징역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종료한 다음에 누범 기간 내에 또 절도죄를 범하면 일명 이제 상습절도의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상습절도의 가중처벌인데 또 절도죄를 범하게 되면 바로 그때 범한 절도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규정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 형법의 35조에 누범 가중사유에 해당하는데 누범 3년 내에 범했으니까 바로 누범 35조를 적용을 하는 것이 이 법안이야 이거야. 다시 말하면 바로 옛날에 절도죄를 3번 범해가지고 누범기간 내에 또 절도죄를 범하면 이 절도죄를 2년 이상 20년 이하로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한다니까. 그런데 이 절도죄가 우리 형법 35조의 누범사유에 해당해. 누범에 해당해. 그러면 이 말한 2년 20년 2년부터 20년 여기에다가 장기의 2배까지 또 가중하는 것이 허용되느냐인데 허용된다는 거야. 왜? 바로 이 특가법상의 상습절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바로 별도의 구속요건이고 따로의 바로 구속요건에 따른 따로의 형을 바로 법정을 정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범이라 해가지고 35조 누범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누범을 해서 여기에다가 또 누범을 적용해서 장기 2배까지 가중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바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대한 법정형을 강한 특가법 5조 4 5화가 적용되므로 맞는 말이죠. 별도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별도로 형법 35조 누범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별도로 또 바로 누범 아까 말한 것처럼 누범 여기서부터 이제 장기의 2배니까 바로 2년부터 40년 이렇게 바로 장기 2배니까 2년부터 40년에 처단형을 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범에 해당되는데 20년까지만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0년의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최신 판례 35조의 누범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반복된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1항 1호를 정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자 2년 이상 20년 이하 3년 이상 5년 이하 자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다시 누범 가중하는 똑같아요. 이거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바로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독립된 구속요건이고 독립된 법정형 아까 말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한 자를 바로 처벌하기 위한 법정형을 강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 음주운전이 35조 누범에 해당하면 이 법정형에다가 누범 가중하는 것은 바로 적법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누범 가중한 것을 형법상 일사부재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바로 맞는 말이죠. 일사부재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다 틀렸어요. 그리고 미음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4개가 되는데 저는 이건 조금 보면 출제자의 출제 세렘니가 없어요. 왜? 여기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4개를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미음이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일단 4개 확보됐어요. 그러면 미음이 만약 틀리면 5개가 될 것이고 맞으면 4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놓으니까 잘해봤자 4개니까 4개가 됐거든. 그러니까 미음을 몰라도 다 맞을 수가 있는 거야. 왜? 4개가 다 틀렸거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출제야. 다시 말하면
출제자가 세레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만약 여기를 옳지 않은 것으로 만들었으면 여기를 2개, 3개, 4개, 5개로 했어야죠. 그래야 만약에 미음을 여러분이 X로 알면 5개가 될 것이고, O로 알면 4개가 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이 4개를 알아버리고 미음을 모르더라도, 왜? 지금 이 사람은 4개 아니면 5개 아닙니까? 미음을 아냐 모르에 따라서 미음이 포함되면 5개고 포함 안 되면 4개인데 미음을 몰라도 답을 낼 수가 있잖아요. 4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출제는 조금 아마추어야. 그래서 2, 3, 4, 5로 낸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옳은 것을 골라가지고 1개, 2개, 3개 없으면 이렇게 내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4번. 4개는 맞는데 미음은 5가 되니까 원래 아까 말한 제 의도를 알겠죠? 미음을 몰라도 답을 알 수 있잖아. 4개만 맞히면. 그런데 미음까지 아는가를 물어보려면 바로 2, 3, 4, 5로 바꿔놔야 돼. 그래서 답을 바로 4개면 3번으로 하게끔 해야지 바로 미음을 몰라도 4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벌론에 관한 최신 판례, 기역번, 그리고 다음에 디귿번, 리을번, 이 최신 판례를 몰라버리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미음도 최신 판례는 아니지만 미음도 기출이 없는 생소한 판례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만만한 거, 니은 하나가 만만하고 나머지는 다 최신 판례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이 디귿 같은 경우는 예상됐던 기출 문제니까 니은 디귿 정도는 좀 치수가 판례고 나머지는 치수가 작기 때문에 답을 얻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바로 미음이 8번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우리 형법 총칙의 총론의 마지막 문제가 9번인데 여기도 우리에게 고마운 것은 뭐냐면은 자, 먼저 이건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기출 문제야. 경찰청 기출 문제였고 3번, 4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기출 판례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은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 많았을 거야. 기출 문제도 없으니까. 그러나 2, 3, 4는 다 기출 문제인데 바로 2번이 기출 문제인데 좀 어려운 판례였거든요. 2번이 답이 됐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설명해 봅니다. 1번의 경우는 바로 형법 131조 1항 수뢰의 부정사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여 1년의 뇌물수수행위가 행위와 부정행위가 행해졌고 뇌물수수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피부도 동일한 경우는 최후의 부정한 행위에 저질러진 뇌물수수행위도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전에 뇌물수수행위와 및 부정한 행위와 함께 수뢰의 부정사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자, 솔직히 말하면 최신 판례이면서도 치수가 않기 때문에 읽어봐도 여러분은 속으로 이 말이 뭔 말이야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제 여러분들이 가습기 옛날에 살균제 문제였었잖아. 가습기 살균제 내부정보 유출 사건이야. 가습기 살균제 내부정보 유출 사건인데 이 판례가 그런데 이제 이게 자체가 복잡하니까 사안을 단순화시키면 이거예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수뢰의 부정치사죄를 알아야겠죠. 수뢰의 부정치사죄란 말은 문자 그대로 뇌물을 받은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공무원 갑이라는 사람이 업자 을에게 지금 단순화시킵니다. 바로 이 경찰관이라고 해봐. 경찰관이 바로 이제 바로 이른바 지명수배자 을에게 지금 수사 상황을 경찰청 내부의 비밀이죠. 바로 수사 진행 사항을 바로 이제 향을 제공받고 그러니까 이 을하고 이제 유명한 좀 좋은 술집 가서 룸사람 같은 술을 마십니다. 자, 향 받는 것도 술이니까 향을 제공받고 정보를 누설해 주는 거야. 수사의 진행 사항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 자, 향응 제공받고 수상 비밀인 바로 공무상 비밀인 바로 비밀을 누설하니까 바로 이제 이게 수뢰 후 부정사죄가 되겠죠. 그런 행위를 계속해 왔다니까.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바로 돈 받고 비밀 말해주고 룸사람 가고 비밀 말해주고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왔습니다. 단일한 계속
단이라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한 반복되어 왔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날 또 고급 음식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았어요. 그 옛날에는 향응 제공받고 바로 비밀 누설해주고 제공받고 비밀 제공해주고 정보 제공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마지막 때는 술집에서 향응 제공받았지만 바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받았지만 부정행위를 안 했어요. 이거야. 그러면 이 안 했을 때 마지막은 뇌물만 받고 부정한 행위를 안 하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거 이거 향응 받은 것은 이것과 달리 별도로 단순 수뢰죄로만 그러니까 이것들만 수뢰 부정수뢰죄고 별도로 향응만 제공받고 부정한 행위 안 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단순 수뢰죄만 성립하느냐? 아니라는 거야. 비록 뇌물만 받고 바로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으니까 부정한 행위를 안 했더라도 이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단이라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계속되어 왔고 또 바로 뇌물 수수 행위하고 이른바 향응 제공받은 행위하고 방금 말한 정보 누설해 준 행위가 바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평소 동일하기 때문에 결론 최후의 부정한 행위 이후에 저질러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부정한 행위하고 나중에 이제 최후의 부정행위 다음에 저질러진 이 뇌물 수수 행위는 최후의 부정한 행위의 이전에 뇌물 수수 행위와 및 부정행위에 함께 포괄하여 수뢰의 부정수뢰죄 일죄로 본다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로 단이라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자, 돈 받고 단순화 시킵니다. 공무원이 바로 뇌물, 돈 받고 정보 제공해주고 돈 받고 정보 이렇게 계속해 왔다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돈 받고 바로 이제 정보 제공해줬어. 그리고 이제 어제 만났을 때는 돈만 받았어. 그리고 정보를 제공 안 해줬어. 그랬을 때 어제 돈 받은 행위를 별도로 독립하여 왜? 뇌물 받고 부정한 행위를 안 했으니까 이건 수뢰후 부정, 엄격히 말하면 수뢰후 부정세가 아니잖아요. 뇌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죄만 되고 아까 옛날 것은 수뢰후 부정세죄 and 뇌물 받았으니까 단순죄가 되는 게 아니고 비록 그것이 계속된 범행의 일부니까 마지막에 바로 뇌물 받았고 비록 부정한 행위 안 했더라도 정보 제공 안 했더라도 이것도 따로 독립하여 수뢰죄로 보지 말고 포괄하여 수뢰후 부정세죄로 보자는 것이 최신 판례야. 알겠죠? 가습기 살균 바로 정보 제공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이건 옳은 문장이 되겠어요. 자 이제 2번이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이게 그 성진인가 경감부시면 기출문제인데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가혹한 행위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간행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 자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이게 왜 어렵냐? 특별법상의 죄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당연히 미성년자는 지금 13세 미만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원래는 써줘야 돼요. 안 써줬는데 써줘야 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할 목적으로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강간 및 이렇게 13세 미만이 나와줘요. 이거 믿으면 원래 나와줘야 돼. 13세 미만이. 살인은 13세 미만이에요. 왜? 바로 여기 특가법이나 바로 성폭법이 13세 미만이거든. 그러니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한 후 강간 목적으로 가혹한 행위 및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 미수를 범한 경우 자 바로 일단 특가법 위반죄. 특가법에 의하면요. 약취한 미성년자를 상해를 가하게 되면 특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강간을 하거나 또는 강간살인을 하는 경우는 여기 미수는 똑같아요. 강간하거나 또는 강간살인 미수는 바로 성폭법 위반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둘 다 성립하는데 문제는 이게 특가법 위반죄하고 성폭법 위반죄는 전혀 구속요건이나 보호법이 다르죠. 그래서 바로 성립하고 상해의 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 미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상상적 경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경이 아니라 바로 실경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틀린 것은 이게 실체적 경합이 된다. 알겠죠? 바로 이른바
이 상해가 있고, 다음에 이제 강간행위 과정에서 상해가 있더라도 바로 특가법 위반죄가 13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해서 상해를 가하면 특가법 위반죄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여기는 13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거나 7조, 특가법 성폭법 7조 1항 또는 살인, 강간살인, 구조, 자, 강간해갖고 살해하는 거, 구조 1항이 위반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상해 결과가 강간 및 살인 미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이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보호법익이라든지 바로 행위태양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고?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2번이 그래도 이제 기출문제였기 때문이지, 기출문제가 아니었다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을 거예요. 왜? 우리가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이 경우는 37조에 바로 실격이 되니까 2번은 틀렸어요. 자, 3번은 비교적 최신 판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겠다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바로 이제 내 제3자 뇌물수재, 여러분이 제3자 뇌물수재는 뭐냐면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제3자 뇌물수재가 뭡니까? 이건데 제3자 뇌물수재는 우리 형법상 130조 제3자 뇌물 공여죄 있죠. 제3자 뇌물 공여죄를 우리 판례는 제3자 뇌물 수죄라고 칭해요. 오히려 우리 판례는요, 제3자 뇌물 공여죄보다는 제3자 뇌물 수죄란 말을 많이 써. 그래서 공무원이 바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체결하게 함으로써 제3자 뇌물 수죄. 그러니까 계약 체결한 것도 뇌물 수수입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 공여죄, 뇌물 제공죄, 제3자 제공죄고, 판례로 말하면 제3자 뇌물 수죄가 되고, 또 이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바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겠으니까 직권 남용죄도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자, 뇌물을 수수하게 됐고, 바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으니까 상상적 경합이 되죠.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범죄 성립, 상상적 경합이다. 그리고 가장 쉬운 판례 4번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있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은 일반적 정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니까 택시 운전을 방해할 목적으로 택시사를 폭행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수단이 되었더라도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하고, 정확히 말하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지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가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옳은 판례들입니다. 특히 1번은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어려웠고, 2번도 기출 판례지만 그렇게 흔한 판례는 아니죠. 굉장히 지엽적인 판례인데 다양한 것은 우리 기출문제집이 있으니까 공부를 했던 것이고, 3번, 4번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 기출 판례들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강론 문제 10번부터는 바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